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12.3 계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권이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교체가 되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고 이재명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 꼴 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아마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낮에 다 일하시다가 지금 오셨는데 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면 나는 내 삶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하고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공을 하면 이게 내 처지는 뭐 어떻게 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좀 묻고 싶은데 워낙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특정에게 묻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한번 저는 사실 듣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12.3 계엄 내란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윤석열은 왜 그런 식의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그럼 한국이 이런 정권 교체가 곧 민주화는 아니고 뭐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계속 교대로 집권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에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논의도 하고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 원인부터 가까운 원인까지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국의 민주주의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쿠데타까지 일으키게 된 이유는 87년에 여기 젊은 사람들은 뭐 기억도 없겠지만 87년 민주화의 한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87년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가 뭐냐 이게. 87년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다 이게.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야당도 집권할 수 있도록 한 게 87년 헌법이다. 87년 민주화는 혁명이 아닙니다. 대중의 힘으로 전두환 정권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6월 항쟁은 일어났지만 그 6월 항쟁은 노태우 전두환의 포섭 전략에 의해서 타협을 한 거예요. 6.29선언. 그러니까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는 사실은 군부도 투입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광주 5.18처럼. 군부 투입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막은 거예요. 이게 또다시 한국의 유혈 창극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된다 해가지고 군부 투입을 미국이 막았고 미국이 막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은 그래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그게 6.29선언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전두환 노태우나 이 미국의 이 사람들의 의도는 선거를 통해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두환은 체육관에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전체에. 그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다 보통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 카드를 낸 거예요. 그 카드를 내니까 이제 곧바로 야당 후보였던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두 분이 통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통합이 안 돼서 전부 다 각자 출마를 했고 그 결과 노태우가 당선된 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노태우가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노태우 5년 정권 다음에 또다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는데 김영삼 역시 야당 후보로서 된 것이 아니라 민자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하자면은 반호남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보수 세력의 품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된 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필요했어요.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럼 이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년 동안에 30, 40, 50 이 군부 세력들이 계속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이미 10년 동안 다 갖춰놓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당시에 뭐 이 공안기관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검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검찰 조직 같은 경우도 그대로 남아있게 됐죠. 그 다음에 보수 언론, 뭐 조중동 같은 경우는 더 힘이 더 세졌죠. 이런 형태로 10년 동안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는 되었으나 보수 세력이 착근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이라고 하는 자민련 이쪽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단독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87년 민주화는 무슨 한계가 있었느냐? 대중들이 힘으로 만약에 전두환 정권을 쫓아냈다면 상황이 달라졌는데 힘으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87년 헌법인데, 이 87년 헌법이 오늘날 지금 윤석열의 쿠데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87년 헌법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 같은 거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만, 이 지방자치제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 투쟁해가지고 겨우겨우 한 거예요. 95년부터. 그러니까 87년 민주주의는 그냥 선거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선거 이퀄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선거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주의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는 선거로 당선됐죠. 중국 보세요. 중국 선거가 없어요. 중국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중국 독재국가 맞는데, 독재국가인데 중국식의 이 말하자면은 이 일당 체제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다당제가 허용되는 국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절차는 되지만, 선거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그 선거를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뽑을 수 있는 후보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서 이 여론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로 후보들을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이 선거는 헛개입니다. 87년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의 한 최소 정도만 했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다. 이게 우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87년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87년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들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들 아니야? 얘들 386, 586 얘들 국회의원 나오면 했으니까 얘들이 제일 최대 수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87년 이전에 뭐 이렇게 데모하고 했던 뭐 학생운동 했거나 이런 학생회장 했던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진출한 건 사실이에요. 꽤 많이 진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쪽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갖게 된 것은 오히려 언론, 검찰, 사법부, 재벌입니다.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운동권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눌려 있었지만, 군사정권이 끝난 다음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훨씬 더 이 시장의 권력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권력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예요. 검찰이 최대 수혜자인데, 검찰이 왜 최대 수혜자냐? 검찰은 87년 이전에는 주로 안기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수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하수인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안기부라든지 국정원 얘들이 이제 뒤로 쫙 빠지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요. 최대 수혜자는 검찰입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는 언론인데요. 조선일보가 1등이 신문이 된 이유는, 네, 물론 정권하고 유착이 됐죠. 전두환 정권하고 유착이 됐는데, 정권하고 유착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군사정권에서 최고로 따끈따끈하고 신속하고 따끈한 정보는 군사정권에 누가 가지고 있었냐? 청와대나 혹은 보안사나 이런 조직이, 공안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누구에게 줘요? 조선일보에게 줘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게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 가장 따끈따끈한 경제 뉴스가 조선일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 조선일보 안 보고 배겨요? 다 보게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하고 정확한 정보의 소스가 권력에서 조선일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를 비롯해서 회사 모든 기관에서 다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등 신문이 되는데 이 조선일보를 확실한 1등 신문으로 만든 게 바로 민주화예요. 민주화가 왜 확실한 1등 신문이 되겠느냐? 민주화가 되면은 정부로부터 따끈따끈한 정보는 덜 올지 모르지만 이미 여기서 얻어들여진 자신들의 이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구독망. 지구 구독망 모세혈관처럼 이게 조선일보가 이미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가끔씩 고속버스 타고 고향 가시다가 느낀 적이 있을 텐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조선일보, 이게 동아일보나 이걸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모세혈관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장악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미 이 경제력이 민주화에 의해서 더 확대가 됩니다. 확실한 1등 신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군부나 공안기관의 후예가 바로 이 검찰과 언론이다. 그리고 이 검찰과 언론이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권력으로 부상을 한다. 실질적인 권력이라는 말은 정권은 5년 만에 교체가 되지만 언론과 검찰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국힘당은 각종 문제, 비리, 부패 이런 거 해서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계속 빠집니다. 그런데도 계속 변합니다. 어떻게? 다음 명칭을 계속 바꿉니다. 그렇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국힘은 큰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은 없어요. 그런데 생존 본능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누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힘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있죠. 변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윤석열이 그러면 집권을 했는데 쿠데타까지는 일으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충돌할 경우 국회가 다수당이 되고 자기가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소수당이 됐을 경우에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펴고 싶어도 자기가 있는 당이 소수당일 경우에는 그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은 주로 인사권, 그 다음에 행정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인데 법은 못 바꾼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죠. 이 딜레마인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회는 이제 야당이 다수고 대통령은 소수당 대통령인데 이럴 때가 없었냐?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예를 들면 90년에 노태우가 3당 합당 할 때도 그때도 바로 여소야대였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사실은 새정치국민회가 소수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처음에 민주당이 소수였는데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다수가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거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검찰은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파견된 40명이 지금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되돌려 보내달라.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검찰은 일사불란하게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 자기의 하고 반대되는 의견하고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하는 것을 전혀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군부하고 똑같습니다. 군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부하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의 때를 벗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게 정치인데 이 사람은 그런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옷 벗자마자 곧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당이 다수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당이 다수인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조사에 의하면 윤석열은 이미 작년 총선 직전부터 계엄을 입에 열고 계속 계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치가로서 훈련이 되지 않았고 정치가로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지 300일 동안 이재명 야당 후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노총 이쪽이 노동 쪽하고는 아예 일체 만나지도 않았고요.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대화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국회에서 사사건건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국회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윤석열의 쿠데타는 그러면 역사에서 희귀한 사례냐?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외국에서 이런 유사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친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친위 쿠데타가 무슨 뜻이에요? 권력은 잡았는데도 완벽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완벽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로부터의 쿠데타를 일으킨 게 친위 쿠데타. 우리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경우가 2번 있었어요. 이승만 때요. 52년 한국전쟁 중에 있었고, 박정희 유신 쿠데타도 친위 쿠데타. 그러면 이승만의 52년 쿠데타는 이승만이 왜 친위 쿠데타를 했느냐?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은 되었는데 당시에 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나라 이 제도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접 선거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봤을 때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지게 돼 있었어요. 즉 대통령에서 쫓겨나게 돼 있었어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결국은 야당을 빨갱이로 봅니다. 저들 빨갱이다 해가지고 북한에 간첩이다 해가지고 곧바로 야당을 체포합니다. 야당의 이제 몇몇 중요 인물을 체포하고, 당시에 그 6.25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사령관 그 이종찬이라는 분에게 야야 야당 전부 잡아라 했는데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쿠데타 이렇게 사안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렇게 할 사안이야? 이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이종찬 저놈 체포해라 하는데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의 쿠데타는 처음에는 실패한 듯이 보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서 선출이 되었고 8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는 유신 쿠데타 72년 유신 쿠데타인데요. 박정희는 71년에 김대중 씨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박정희가 얻은 표하고 김대중 씨가 얻은 표는 30만 표, 40만 표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정도밖에 표가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당시에 몇 명쯤 됐을까요? 최소한 30만 명 넘었을 겁니다. 아마도. 군인하고 공무원만 동원하면 결국은 그 선거 그 득표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옛날에 70, 80년대는 군대에서 선거는 공개 투표거든요.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대장이나 국전포병부대에 있었는데 포대장이 옆에 딱 앞에 앉아있어요. 찍은 다음에 이걸 보여주고 들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남자들은 70, 80년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아요. 선거가 공개 비밀투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군대표가 몇십만 표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유롭게 투표를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국민들도 상당한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요. 내가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역사교육 단단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저는 71년 때는 제가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투표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옆에서 어른들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한 동네에서 야당 표가 몇 표가 나오는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안산, 뭐 여기 단원구, 뭐 어디에 무슨 동, 몇 동, 거기에 만약에 주민들이 한 1000명이 있는 주민이라면 거기에 박정희 표하고 김대중 표하고 보면은 김대중 표가 여기는 한 100표가 나왔다. 그리고 옆 동네는 김대중 표가 한 50표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김대중 표가 많이 나오는 동네를 계속 괴롭힙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괴롭히냐? 농촌마을 같으면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그 다음에 사사건도 괴롭힙니다. 사사건도 괴롭히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대충 누가 야당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동아일보 구독하는 사람, 그 다음 평소에 술 먹다가 약간 삐딱한 소리 하는 사람 대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야당 찍었지. 당신 야당 찍었지.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온 거야. 이거 주민들로부터의 압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박정희는 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왜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71년 선거에서 겨우겨우 김대중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온갖 관건 선거 다 하면서 겨우 이겼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는 진다. 확실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유신 쿠데타, 물론 그것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이런 두 번의 신입 쿠데타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총통제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한 게 유신헌법이고 유신 쿠데타예요. 저는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박정희가 79년에 죽었는데 박정희가 죽기 전에 제가 대학생일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총통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선거는 이제 앞으로 없고 이제 총통이 이제 영구 집권해가 죽을 때까지 다 박정희 보고 살아야 돼?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77년, 8년, 9년 이 무렵에는. 근데 이제 어쨌든 박정희가 죽었고 신입 쿠데타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두 번째, 이 친입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분단체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분단체제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12.3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선포할 때 그 읽었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야당을 적으로 내요. 이 말하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말하자면 적과 내통하는 이런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암약하고 있다. 암약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거 군사정부 때 많이 나온 용어인데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간첩이 있다. 이건 뭐예요? 야당을 거의 간첩으로 본 겁니다. 야당을 간첩으로 보고 제거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야당을 간첩으로 보고 제거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저놈들은 체포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저놈들은 북한하고 한편이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대화의 상대나 타협의 상대로 보지 않고 북한하고 한편이다. 북한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 반공주의 체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취급하는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이런 상황은 한국의 오랫동안의 이 반공주의 지배체제가 만들어낸 결과이고 우리나라 우익들의 우리 해방 이후의 긴 역사의 정치사에서 야당이 집권을 했던 말하자면은 보수 세력이 아닌 상대적으로 약간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는 아주 짧은 시기밖에 없어요. 4.19 직후에 민주당이 한 1년 동안 집권했던 시기.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요 시기밖에 없고 한 80년 중에서 60년 동안은 언제나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근데 권력을 잡는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젊은 분들은 특히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힘이 잡는 거하고 민주당이 잡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 생활 현장에서 가까이 있었던 분들은 그 권력이 바뀌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공직에서 이 공무원들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태도부터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이 됩니다. 여기 뭐 지금은 여기 이제 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시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연결되는 먹거리들, 이 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먹거리들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전부 권력 투쟁인 것인데, 저도 이제 약간 옛날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정권 교체가 처음 됐던 게 김대중 정부인데, 제가 김대중 정부를 딱 바뀌고 나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딱 실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98년 이전까지는 우리 사회 소위 말해서 운동권 지식인으로 찍혀가지고 뭐 겨우겨우 대학에 교수가 돼가지고 밥은 먹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비주류로 이제 거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공무원 교육의 강사로 하더라. 우째기를 갑자기 나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공무원 교육에 내가 강사로 가? 그래서 저기 과천에 가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김 교수님 앞으로 우리 지금 5급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승진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중에 강좌를 계속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 이제 공무교육원장이 나중에 해감도 장관까지 한 이명재신데, 뭘 느꼈냐면은, 야, 이거 봐라. 이런 식의 강사를 별로 몇 편 안 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60년 동안 이런 식의 강의나 강좌, 이 먹거리들을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그 교육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훈련? 이 사람들이 60년 동안 해먹었구나,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 같은 사람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게 말하자면 좀 야당이나 좀 진보적인 인사를 거기에 처음 맛배기를 끼워 넣은 것인데, 야, 그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온갖 이런 식의 무슨 민방위 교육에서부터 무슨 온갖 강좌, 교육,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60년 동안 해먹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잃으면 자기들이 그 먹거리 잃어버리니까 길을 쓰고 이제 결국은 정권 탈취 투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오랜 우리 사회에서 우익 보수 지배 체제가 유지되면서부터 이제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이 우리 정교조도 합법화가 되고 이제 민주노총도 이제 말하자면 제도권으로 하면서 인정받아서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합에 대한 제3자 금지법도 없어지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전향적인 조치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60년 동안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좌파가 득세한 걸로 봅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다 100% 먹었는데, 야, 얘들이 돌아가지고 80%밖에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먹던 거를 20을 저놈들이 먹게 되는 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좌파가 지금 전부 다 먹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그러니까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 약간 그 민주화 관련됐던 사람들이 살짝 이제 이 정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국회의원 되기도 하고, 또 공무원, 개방직 공무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사장으로도 가기도 하는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극히 미미해요. 극히 미미합니다. 극히 미미한데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거는,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60년 동안 100%를 다 먹었는데, 이게 우리 먹거리가 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공격을 하게 되는 두려움의 원천이에요. 이 국힘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발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식의 친위 쿠데타가 한국에서만 있었냐? 아니에요. 이런 식의 친위 쿠데타는 1990년,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미국의 트럼프도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일기 트럼프 끝나고 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완전 때려 부수고 완전히 난리, 우리 집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처럼 그렇게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배후 조종자로 트럼프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되니까 그 재판이 전부 다 중지가 된 겁니다. 그 트럼프는 만약에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감옥까지 가야 돼. 가야 되고, 트럼프하고 비슷한 형태로 또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게 브라질 대통령이 보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후보자들이 브라질 국회에 막 들어가서 깽판치고 난리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27년형 받았어요. 27년형. 그리고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후지모리라고 하는 일본계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냐면은 자기가 대통령은 됐는데 한국하고 비슷해요. 국회가 완전히 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대통령을 자기가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선거 다시 하고 야당을 쓸어버리고. 이 후지모리라는 사람도 나중에 감옥 갔어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의 친위 쿠데타는 아주 자주 일어난다.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왕조 체제와 같은 권력을 대통령이 유지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민주주의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권력을 다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의 쿠데타다.